그랬지만 원래 그 연구반 지금 11월이니까 보니까 오늘 말고 한 2번 정도 더 우리가 기회가 좀 있을 거야. 총회는 어차피 원래 연속성을 가지고 주경영하는 것을 뭐 기억을 되살려서 하기는 좀 시간이 다소 제한적이라서 원래 남은 올해까지는 남은 3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초에서 그 주경영법 맥침반까지 갈 때까지 도대체 이 맥침반 졸업할 때까지 무엇을 배워야지만 다 배웠는가? 맥침까지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그 과목이 있었고 있는지를 한번 쭉 우리가 좀 한번 나열해서 전체를 보자. 그래서 그 나열을 쭉 하는 과정에서 저것도 배웠나? 아니면 저건 배웠네? 저건 기억난다? 안 난다를 스스로 한번 자가 검진 체크리스트를 해서 빠진 부분 채우고 또 공부할 방향들을 한번 챙겨가는 그런 시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맥침 과정 전 배운 과정 책이 어느 과목이 어느 과목은 어느 책에 있고 이런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충은 해도 자세히는 알리다 보니까 만만한 분 물어보니 이때 저 우리 저 뒤에 누구 만만한 사람이 있어요. 요즘 만만한 분이 없어갖고 사무실에 안 오네. 모르겠다. 가고 와야지 뭐라고 이야기하겠지. 그럴 거예요. 그 책은 많은데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는지 사실 어쩌면 그 받은 책 한 번 안 제껴본 것도 있을 거예요. 물론이죠. 안 제껴본 것도 있을 텐데 한번 그래서 기초반부터 여러분들이 받은 책과 내용들을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말로 될 것 같아요. 크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크게 나누면 의학과 우수를 먼저 본론을 이야기할까요? 의학은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학은 학문인데 학문을 행위화시킨 게 뭐가 될까요? 이게 학술이 되고 의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학문을 통해서 행위를 직결하는 의술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 2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진단과 또 하나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치료란 것은 실기범주에 해당되고 진단이라는 부분은 이 실기를 위한 그 모든 근거가 되겠죠. 실기에 대한 근거가 되는데 이 진단이 정확할 때 치료가 간단해지고 진단이 불명확할 때 치료가 복잡해집니다. 그럼 이 진단할 때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사실 진단할 때는 치료의 기간과 횟수까지 사실은 견적을 내야 되죠. 이 의학이 사실 그렇습니다. 의학은 당신 치료할 수 있습니다. 혹이 났는데 이거 치료됩니다. 치료되죠. 가만히 놔둬도 빠질 수도 있으니까. 안 죽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의학이 근거 있는 의학이 되고 과학적인 의학이 되고 신뢰성 있는 의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투자 대비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경비하고 경제적 경비가 같이 포함돼서 그 효율이 나와야지 의학이지. 이건 침 하나 꽂아놓고 나을 때까지 기다리면 낫는다. 이건 의학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조건으로서 치료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증상을 충분히 진단하면 이 증상이 치료 기간이 얼마나 되고 비용이 얼마나 들고 당신이 감내해야 될 고통과 비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걸 비교했을 때 상쇄되거나 이익이 있을 때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죠. 항상 그걸 감안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이제는 지금 막연하게 하면 안 되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조금 좀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게 고도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아주 흔히 말해서 견적이 딱 나오는 견적을 보고 그대로 그 환자들의 진행 속도가 제가 항상 저는 예측할 때 환자에게 말씀드릴 때는 항상 보수적으로 말씀드리죠. 그리고 보수적인 말씀보다는 효과는 훨씬 더 진행은 빠르게 나타나는 것 때문에 될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 내가 느끼는 것을 이걸
계량하고 계측화하고 이거를 정량화시키는 문제가 이것은 진짜 우리가 뭐 저뿐만 동양의학이 가져야 되는 거고 특히 우리가 느끼는 건데요. 그건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 번씩 쭉 한번 나눠봅시다. 그래서 진단과 치료 이 두 가지인데 그럼 우리 진단법에는 첫 번째부터 진단법을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냐면 진단법은 진짜 배운 게 많죠. 진단법 워낙 많아서 일단 기초편에서 진단법을 어떻게 배웠냐면 수지침의 가장 기본되는 요법이 어떤 거죠? 예, 수지침의 요법이라는 건 수지침에서는 딱 세 가지 요법을 씁니다. 크게 수지침 요법이라는 건 첫 번째 상응요법입니다. 상응요법은 물리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서로 응한다는 대응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뭘죠? 그래서 상응요법은 이거는 무자법이라고 그래서 무자법. 체침에 이야기할 때는 무자법이라고 해요. 무자법은 아시열, 신체의 아픈 부위에 직접 자극을 주는 것을 무자법이라고 그러죠. 무자법의 반대말은 뭐냐 하면 거자법입니다. 멀리 자극을 주는 것. 무자법과 거자법이라고 해서 발가락 아픈 사람을 손가락에 침 놓고 왼쪽 팔이 아픈 사람을 오른쪽 다리에 침 놓는 것. 이걸 가지고 거자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거자법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직접 자극이냐 간접 자극이냐 이렇게 나쁠 수 있어. 아픈 부위를 직접 치료하는 것은 직접 자극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반대로 치는 간접 자극인데 이거를 수지침에서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면 상응요법은 상응요법은 비록 다 수지침 자체가 간접 자극이긴 하지만 상응점을 자극한다. 다시 말해서 다른 어떤 원리를 필요 없이 해당되는 부위하고 연관되고 그걸 직접 자극한다면 이거는 이제 무자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을 한 번 더 나아가서 원리를 입각해서 반응되는 장기를 신경계를 한번 건든다 하면 이거는 기맥요법이죠. 그래서 상응요법과 기맥요법 이 두 가지가 큰 축이 되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오치처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처방법이 별도의 특수처방법이 이렇게 되는데 크게 뭐 이야기하면은 바로 이렇게 기맥요법, 상응요법 그 외에 이제 기맥과 상응요법을 합친 거죠. 기맥과 상응요법을 합쳐서 함께 쓰는 것이 되죠. 그러면 진단할 때는 첫 번째 진단은 기본적인 가장 큰 첫 번째 진단이 상응점 진단. 상응점 진단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상응점 진단은 앞통점을 찾아내는 방식이죠. 앞통점을 찾아내는 방식. 이 앞통점을 찾아내는 방식이 무조건 아픈 데 찌르면 아픈 데를만 찾으면 다 앞통점이냐 하는데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침 좀 배운 사람들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한참 열기에 딱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손을 어디 눌려서 아프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위가 몸이 아프다더라 라고 이래 생각해서 손만 보면 무조건 찔러보는 거죠. 막 쑤셔봐갖고 우연히 아픈 데를 찾으면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위가 목이니까 네가 목이 안 아프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진단되는데 이게 맞는 원리일까요? 연구만 답지 않은데 이것은 사실은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원리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신체의 반응과 손의 반응을 두 개를 비교하면 손의 반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의 반응은 손 자체가 아픈 경우가 있고 체력 반응이 수지부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손 자체가 아픈 것은 그것은 그 자체가 신체가 아픈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연결시켜서는 안 돼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손이 예민한 것은 손도 두 부위로 나눠야 됩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손도 두 부위로 나누는데 손에서는 손가락과 손가락 이외 부위로 나누어서 손가락이 아픈 부위는 이것은 무조건 손가락이 아파도 몸이 아픈 거. 몸이 안 아프고 손가락이 아파도 시간 지나면 어디가 아파진다? 몸이 아파진다는 겁니다. 손가락이 아픈 것은 지금 현재 여기는 손가락은 아픈데 거의 해당되는 부위가 아프지 않다 손 치더라도
요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 해당되는 부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사 지금 영향이 없다고 손 치더라도 그 부위는 치료점으로 아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손가락에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지 보완해야 된다. 왜? 상처가 얼마나 지나야 된다? 손에서 손가락의 자극이 신체에 영향을 미칠 때 걸리는 기간이 최대 6개월이라고 합니다. 6개월. 그럼 거꾸로 손가락에 자극을 줘서 신체에 영향을 미치려면 얼마나 걸린다? 6개월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반지를 우리가 손가락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오지 진단법, 손가락 진단법, 치료법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간, 심, 비, 폐, 심 1, 2, 3, 4, 5지를 연결해서 제일 실한 자리에다가 은반지를, 서한반지를 끼우는데 이를 끼웠을 때 금방 효과가 있다 없다 이건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상응점과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 이때 반지는 얼마나? 6개월 이후까지는 무조건 기다려봐야 된다. 효과나 반응이 빨리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한데 6개월이면 무조건 나타난다. 거꾸로 말하면 손을 내가 오늘 우연히 작업하다가 다쳤다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손가락에 향한 장기가 금방 나타나지 않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가락의 상응 부위는 이거는 손가락 자체가 치료점이자 신체 반응 부위가 되는데 손가락 이외의 부위, 다시 말해서 손등이나 손바닥 부위에 눌려서 아픈 부위는 이것은 여기에 해당돼서 여기가 아프기 때문에 신체가 아픈 것은 우선은 아니다. 신체가 이상이 있을 때 그 해당되는 부위를 눌려봐서 주변과 특별히 더 아픈 자리라는 걸 여기서 알아야 돼요. 압통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누를 압박을 줬을 때 통증을 느끼는 건데 이 통증이 무조건 통증이 아니라 어떤데? 주변과 다른 통증. 주변부와 다른 통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손이 다쳐서 아프다 그러면 주변부가 넓겠죠? 이건 압통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손을 다쳐서 부딪히거나 이렇게 다쳐서 아픈 건 어떻게 됩니까? 손등 부위나 손바닥 부위는 어디를 찾아가야 된다? 이건 상응점 찾아가야 된다. 상응점. 이건 상응점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신체가 이상이 있어서 자극을 줬을 때는 사실은 그 주변 부위보다 특별히 더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손가락이 아플 때 그러면 손가락이 아프다 해서 무조건 만약에 엄지손가락이 두 번째 손가락이 여기가 아프다. 그럼 여기가 아프면 사실 우리가 요걸로 이제 상응점 상관없이 손가락이 직접 지점 맞긴 하죠. 맞긴 하지만 여기보다도 이 상응점을 직접 치료주는 것도 좋지만 손가락조차도 상응요법이 효과적이더래요. 상응요법이 효과적이다. 그럼 여기 같으면 어디겠습니까? 요 자리 손가락이 이제 여기 이렇게 사고로 이렇게 칼에 이렇게 베었다 아니면 이렇게 찢어졌는데 이걸 꾸몄어요. 이거 급하게 꾸매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껍데기를 꾸몄는데 안에 신경들은 그냥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겠죠. 이 신경이 돌아가는 동안에 이게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통증이 심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여기 아플 때 이거는 침을 어디 놔야 되나? 여기 비었으니까 여기 침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예? 반대쪽 손. 반대쪽 손. 상응점은? 여보세요? 폐가. 사지. 첫 번째 손가락이니까 사지 앞쪽 끝. 예. 이거 경맥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 경맥은 어디죠? 이 두 번째 손 대장경. 대장경. 예, 대장경. 잔소리 같은데. C, D, K, L, G, H. 예, 요거. 폐대장, CD, 심포삼초. 항상 앞에 게 장입니다. 뒤에 게 부예요. 요 심장소장. 폐, 포, 심이래입니다. 여기가 대장. 이걸 알아야,
이게 어려운 거 아닌데 이걸 알면은 굉장히 신기하다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가 있으면 여기 대장 아닙니까? 대장 끝자리거든요. 대장경의 끝자리니까 어디가 됩니까? D1번이 되거든요. 상점이. 이건 무조건이에요. 이때 침을 하나 싹 꽂으면요. 대장실 사법을 쓰든지 직침만 딱 해서 바로 손가락을 눌려보라 그러면 그 신경이 찌릿찌릿 아픈 손가락이 금방 없어져요. 힘을 싹 빼갖고 다시 보법을 내버리면 아까보다 더 아파요. 신체의 신경 조절이 침 하나로 바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엄지손가락 여기가 부딪혀서 아프다 이건 어디겠습니까? 여기는 어디죠? 엄지손가락, 폐. 요 폐기맥에다가 자극을 주면 이게 손가락은 금방 안 아파요. 이런 거는 이제 말하자면 수지침에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호재입니다. 정말 좋은 재료가 돼서 이렇게 그래서 상응점은 손가락에 있는 상응요법은 특히 통증을 느끼는 것들 주변보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상응점을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맥과 연결시키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꾸 사람 손을 여러분들 우리 연구반 정도 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 생김새하고 자꾸 손가락을 연결시키는 것은 그건 하수예요. 그건 절반만 맞아. 그건 절반만 맞게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뭐하고 연결시키냐? 항상 경맥과 기맥을 연결시켜야 돼요. 신체에 환부가 있다. 환부를 볼 때 경맥선상으로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경맥선상으로 환부를 확인한 후에 그걸 어디에 적용시켜라? 기맥에다가 적용시키는 게 정확한 상응점이다. 이걸 조금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경맥이라는 게 뭐라 했습니까? 뭐라고 한 적이 많구나. 어렵겠다. 경이라는 것은 통로를 이야기하고 경로를 이야기하고 길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는 어느 경로로 갈래? 너는 어느 경로로 왔어? 이렇게 경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길경을 이야기합니다. 맥은 뭐라 했습니까? 맥은 어디서 심장이 비록 뛰는 거지만 심장이 어디로 뛰는 거다? 뇌로 뛰는 게 맥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맥이란 것은 대뇌가 주는 메시지거든요. 맥은 대뇌가 주는 메시지인데 이 대뇌가 주는 메시지 맥이 흘러가는 게 온 사방으로 파편 튀기듯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맥, 대뇌의 메시지가 흘러가는 길이보다 그게 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뇌의 메시지가 지나가는 길을 그걸 이름하여 경맥이라고 합니다. 경맥. 그래서 경락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이 두경요법을 하시는 분이 경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겐지스강 모래알처럼 많은 건 막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맥이란 건 정확한 거예요. 맥을 잡는 사람은 당연히 경맥을 알아야죠. 왜? 맥을 뭘로 본다? 맥이 흘러가는 게 경맥이니까. 그럼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아픈 부위가 내가 왼쪽에서 내가 지금 가장 아픈 게 어디다? 여기다라고 한다면 이게 제일 불편하다고 한다면 뇌는 어디를 에너지를 집중한다? 제일 아픈 부위에 에너지 집중 안 하겠습니까? 이렇다면 맥이 뭘로 나오겠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맥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맥을 알면 뭐도 예측할 수 있다? 맥도 예측할 수 있다. 그 맥이 만약에 대장으로 나오면 우리도 치료도 어디서 해야 됩니까? 대장기맥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경맥을 알면 맥도 치료되고 상점도 치료되죠. 맥을 모르니까 이제 맥 따로하고 상뇨법 따로하고 다 따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된다. 함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뇨법의 핵심적인 것은 경맥과 연결된 위치를 찾아서 기맥의 상점을 찾을 때 정확한 상점을 찾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응요법은 경맥과 연결시켜야 되고
당연히 경맥과 연결시키다 보면은 거기에 또 뭐가 오냐면 이제 기맥과 같이 연결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상응요법이라는 것은 기맥과 맥을 모를 때 가장 안전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찾는 방법이긴 한데 이것을 좀 고도로 집중적으로 이용해 보면 맥과 경맥과 이렇게 연관성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상응요법이란 일단 상응점 진단이라는 진단법이 있고 두 번째 진단법이 뭐가 있냐면 기초에서 하는 게 바로 이제 오지 진단법이라고 그러죠. 오지 진단법은 사람의 손가락 5개가 오장과 결부되어 있어서 이 손가락이 이상이나 기형이나 특수한 문양이나 또 아니면 외소증이나 짧다거나 길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손가락의 나머지 손가락 다른 특정한 특징이 있을 때 그에 해당되는 장기에는 실증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실증 반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금방 다친 상처가 나타나진 않지만 그 상처의 후유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그 장기까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엄지손가락부터 보면 간, 심, 비, 폐, 신인데 전반적으로는 손가락 전체의 상처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손가락 상처는 아니라 이런 것들이 뭐 손이 하나가 이렇게 여기만 가늘다거나 여기만 짧다거나 이러면 어느 한 기맥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 이게 어디고 하면은 그때는 뭐가 되는데 이게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같은 손가락의 상처인데 이게 공교롭게 딱 대장 기맥이 흘러가는 쪽에 아주 뭐 상처가 났다든지 삼초 기맥이 흘러가거나 폐 기맥이 그 기맥을 스쳐 지나가는 그 특징 부위만 있다 그러면 그 전체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어디가 더 예민하다? 기맥이 훨씬 예민하니까 기맥에 영향을 주는 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도 보지만 그 세부적인 것도 봐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위장기맥도 영향이 가고 비장도 가고 간도 가면 이때는 골고루 영향이 다 갔기 때문에 그때는 따로따로 볼 필요 없이 오로지 뭘로 봐라? 새끼손가락 전체를 봐라. 그때는 이 기맥, 저 기맥, 저 기맥 모두 다 영향을 줬으면 혼돈됐을 때는 그때는 전반적으로 만약 새끼손가락이면 콩팥에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지 진단법이죠. 오지 진단법. 우리가 흔히 질문이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보통 허한 장기에는 금반지를 끼우고 실한 장기에는 은반지를 끼우죠. 효과면에서는 금이나 은이나 어느 게 좋겠습니까? 금반지. 효과면에서는 은반지 좋은데 실제 차이는 뭐가 좋겠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죠? 금이 좋죠. 금이 좋죠. 금이 좋죠. 그런데 사실 이제 금은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좀 건강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피곤하거나 이럴 때 금은 에너지를 축적하고 계속 주변에 걸 끌어모으는 성질이 있고 미네랄이 강한 작용이 있기 때문에 주변 손가락이 붓게 됩니다. 여러분이 금반지 한번 껴보시면 모르는데 컨디션 좋을 때 금반지가 손에다가 아주 널널하게 잘 붙어 있다가 컨디션 안 좋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이런 피로물질이 많이 쌓이면 그 금반지 주변으로 살이 붓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금반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폐물을 분리해주거나 노폐물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이었고 계속 주변 혈관들을 끌어모으는 역할. 건강할 때는 좋은 물질, 미네랄이라든지 혈액을 유도하는데 건강하지 못하거나 피곤할 때는 그쪽이 정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이 부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로 수단으로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데 있으면 많이 끼십시오. 치료용으로 쓸 때는 은반지를 쓰는데 실제로 은반지는 순운을 쓰는 건 별로 안 썼어요. 또 순금도 쓰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치료용으로 쓸 때는 옛날에는 금반지 대신에 주석을 썼습니다. 주석이 조금 들어가거나 청동이 들어가는 이런 약간 이제 푸른빛도 들어가는 이런 합금을 많이 썼는데 지금 그게 안 나오니까 은반지도 이제 사실 아연, 알루미늄 이걸 썼죠. 이 처음에 나온 은반지라고 수심 은반지라는 것은 사실 알루미늄이 아니고 이제 막 아연판 같은 이런 걸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나아져서 코팅돼서 나와서 지금 알루미늄까지 나요. 지금 알루미늄 합금이 오리지널 알루미늄도 아닌데. 근데 은합금 성분이 훨씬 더
치료 효과는 좀 좋더라. 그러면서 그것도 뭐 참 아주 미시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돌돌돌돌돌 말린 걸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아래 여러분 지금 우리 나오는 걸 뭐 이렇게 생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요런 것도 했거든요. 돌돌돌 이렇게 세로로 말린 거 했었는데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양이 어떻다 이런 의미가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 반지를 끼고 있는 자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가심비표 오지 진단법을 요걸 진단을 썼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 다치고 왜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반지 끼는 건 좋은데 급하면 반지를 끼는 게 사실 좋죠. 저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반지를 좀 끼죠. 반지를 끼고 또 끼고 있는 게 훨씬 나을 때도 있으니까. 특징적인 거는 제가 반지를 좀 끼면 여러 사람도 같이 끼고 제가 좀 안 끼면 또 안 끼는데 필요한 대로 좀 끼서 반지는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가 세 번째 진단법이 뭐냐면 3일 체질 진단법이죠. 그 3일 체질 진단법 이 부분 한 번만 좀 다시 한번 3일 체질 진단법 요쌤 3일 체질 진단법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제가 공부할 때 되게 어렵던데. 그렇죠. 예. 복부에 눌러야 되는 부분도 많고 누르는 부분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렇죠. 어렵습니다. 안 대표님도 3일 체질 좀 이해가 됩니까? 그때 당시에 조금 배웠는데 워낙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네. 저는 좀 있었습니다. 3일 체질 어렵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도 못하는데 그래도 이게 제 걸 블로그도 보고 이 책을 미국서도 연락이 오고 막 책 때문에 이메일로 많이 와요. 그런데 내가 이메일도 안 보고 하니까 이게 3달 지난 것도 있고 6개월 지난 것도 있고 뒤에 연락이 오는데 찾아서 전화까지 오는 사람도 있어요. 몇 번 전화가 왔는데 그 중에 그냥 신경도 쓰기 싫고 솔직히 이 책도 보기 싫어요. 책 만들자마자 코로나 왔어. 이건 내가 속도 상하고 해서 안 보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고시 전에 전화가 와서 수지씨 우리 한 10몇 년 전에 본학회에서 학술위원도 하고 맥진 다 맞추고 학술위원까지 연수 다 받은 사람인데 이걸 보고 두경요법을 좀 배우고 싶다. 경기도 일산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울산 내려오겠대 바로. 내려오지 마시라. 이 멀리 왜 내려오자. 마침 내가 서울 지난 주말에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인천에서 만났어요. 또 일산에 인천에서 만났는데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도사님이 나타나셔. 바깥에서 볼 때 내가 그분한테 배우는 사람 없고 도사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자기를 소개하는데 명함을 안 가져왔다더라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럼 나를 보려면 어디 한번 검색해보라. 인터넷 거기 어디 검색해보라고. 검색해보니까 그 동네에서 업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TV조선, 그 다음에 SBS, MBC TV 출연이 상당하게 있고 중국에서도 강의하고 도가 높으시대. 신령님 같은 분이 나타나셨는데 내가 그렇게 대놓고 그분이 나를 만날 때 몇 가지 준비를 질문을 준비를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해오셔서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3일 체질이 이게 이런데 이것도 이런데 이렇게 양실증이 대장실이지 않습니까? 대장실은 방광실도 될 수도 있고 또 위실도 될 수 있는데 그럼 위실이 되면 방광실이 되면 위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또 이렇게 그거 질문 하나, 또 운기체질 질문 하나, 또 질문을 다 가져왔는데 사실 그 질문들이 모두 다 이제 선무답은 아무 의미 없는 질문들이 이걸 제가 이야기 다 했는데
특히 3일 체질은 그렇습니다. 3일 체질은 진단법이 아닙니다. 애초에 3일 체질은 애초에 진단법이 아닌데 진단법을 쓴 거예요. 왜 진단법을 썼을까요? 수지침에서는 진단을 해야지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수지침에서는 가장 명쾌한 진단법이 뭐죠? 수지침에서 일반인에게 가장 명쾌한 진단법은 상응적 진단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상응적 진단이고 가장 최고의 경지는 어디냐? 맥인데 맥이 있는 것은 스탠다드 표준은 정확히 있는데 이 표준을 진단하는 맥의 진단법은 이론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향하는 목표는 있지만 가는 방법은 모르고 그러니까 일반인이 지향점은 있는데 이 방법을 모르니까 맥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진단을 해야지 치료를 하는데 그래야 객관적이라니까 궁여지책을 만들어진 게 뭐냐면 그게 3일 체질이에요. 배를 만지지 마라, 몸을 건들지 마라, 신체에 접촉하면 모두 다 부돌맥이 커진다는 게 이론에 나와 우리가 주장하는 바인데 거기에도 배를 까지고 배를 진단하라는 게 이게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3일 체질이라는 것은 사실 진단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40년 전에 그냥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놓은 3일 체질이 거대한 이게 하나의 원리이냐 이래 되는데 실제로 3일 체질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3일 체질이 뭐라 했습니까? 질병 발생 구조론이라고 해요. 질병 발생 구조론, 질병 발생 원인론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병이 오는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병이 오는 거는 가장 간단한 둑이 무너졌을 때 병이 오더라. 가장 간단한 인간의 근본적인 기초적인 질병 오는 구조가 뭐가 있느냐? 첫째, 일단 먹고 사는 문제니까 먹는 게 잘못돼서 생기는 병, 그게 음실증이에요. 큰 걸 못 사고 생기는 게 양실증이라는 거죠. 작은 걸 못 사고 생기는 게 신실증이라는 겁니다. 병이 오는 그 통로를 이야기해 놓은 건데 이걸 진단으로 본다는 게 아닌 거죠.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이론이 있는 것 같지만 류마티즘이다, 암이다, 뭐다 해도 그 속에는 이거는 대변 조절에서 시작한 거다. 이거는 소변 조절이구나. 이건 음식 조절이구나. 여기서 시작된 것만 안다면 우리가 목표를 거기에 잡으면 되니까 그 구조론인데 그걸 가지고 장부 허실을 억지로 나누는 방법을 하려니까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환자가 그러면 이 복잡한 병이 어디 때문에 대변 문제인지 소변 문제인지 음식 문제인지 구별이 잘 안 간다 그러면 배를 흘려서 물리는 게 일반인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앞통점 찾는 거 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3일 체질 뭘로 진단하라? 앞통점으로 진단하라고 그래서 이야기해 준 거거든요. 3일 체질 어디에? 손바닥에 앞진기를 가지고 진단해도 오히려 복진보다 더 정확하게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우리 수행실기 때 했었는데 뒤에 공부하면 두경요법에서 했던 얘기라서 혹시 기억나시죠? 선생님 기억나시죠? 선생님 수행실 우리 한 번도 안 했었습니까? 안 했구나. 안 했. 수행실 갔던 분들 다 기억하실. 그래서 A8번을 중심으로 해서 똑같이 복부로 여기를 눌리는데 눌리는 방식이 꾹꾹이 아니라 약한 경도로 시작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눌리면 똑같은 자리를 반복적으로 누르면 반응이 빨리 오는 자리가 앞통점 자리예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꾹 눌러서 아프고 꾹 눌러서 아픈 게 아니라 약한 방식으로. 그래서 위장, 비장, 3초 자리를 요 3개 자리를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반복적으로 계속 눌려보다 보면 그 반응이 빨리 튀어 올라오는 자리가 그 자리부터 시작하면 3일 체질에 정해준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의외로 쉽고 간단하면서도 정교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체질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했던 그 일산의 그 도사님께서는 또 하나 또 이따 또 나오겠지만 운기체질이 뭐냐. 여러분 운기체질 공부를 어렵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운기체질이 맞느냐 틀리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 그걸 물어. 운기체질은 어떤 겁니까? 운기체질은 네. 출생이 되고 말입니다. 검증이 안 된 겁니다. 네. 운기체질은 검증이 안 됐어요. 왜 이게 출생일이 좌측이고 입퇴일이 우측인지 주장했던 사람은 유태호 박사님인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몇 명이부터 해보니까 그렇더라. 언제? 20대 때. 그때 몇 번 해본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50년, 60년, 앞으로 100년, 200년 간다는 건 이거 일반의 오류거든요. 거기에 대한 학술적 근본이라든지 학술적 근거가 조금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운기체질을 활용할 방법들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만 공부를 하셨지만 운기체질 좀 고생하셨죠? 이 사람이 체질이 어떻다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바로 나타나가는 일자를 보고 일진을 보고 따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활용할 가치는 매우 높은데 지금 현재 좌측과 우측의 입퇴와 출생일을 맞추어서 계산하는 방식은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뭐 깜짝 놀래요. 뭐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 도사님은 그리고 수혜식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 학술위원까지 했으니까 정통했는데 명상, 풍수, 장명 또 다 차 중국 차문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를 하여튼 홈페이지도 엄청나게 잘 되어 있고 멋진 분인데요. 하여튼 이 두경요법에 목숨을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제 기분은 어땠겠습니까? 제 입으로 두경요법이라는 말을 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두경요법을 배우겠다고 거기 천리길을 온다고 하는데 참 기분은 아주 좋던데. 예. 그럼 아까 오늘 그래서 다음 주부터 뭐 매주 내려오겠대요. 내려와서 배우고 제가 평생을 바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던데. 사주 풍수 제가 좋은 분 아니까 뭐 다음에 정말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 가치를 모르고 저희들이 부끄럽다고요. 제가 금방 알아들어서 고맙습니다. 그건 아닌데. 그래서 왜냐면 의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수지치 발전하지 못하는 의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기체질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3일 체질이 이름에 경도되어서 그 이름을 자꾸 찾아가서 양실증, 음실증, 실증 이것만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상국의 맥을 정확히 알면 이런 맥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자꾸 가지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3일 체질에 대한 이해는 어디로 하시면 되냐면 도대체 이런 병들은 소변문 때문에 생기는가 대변 때문에 이것만 잘 구분하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의 삶을 사는데 꼭 해야 될 게 딱 3가지 아닙니까? 뭡니까? 먹고 싸고 자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뭡니까? 하늘의 기운도 받아야 되고 땅의 기운도 받아야 되고 사는 길에 사는 인기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의 기운은 뭘로 받습니까? 온기로 받습니다. 온기, 따뜻한 온기. 땅의 기운은 뭘로 받습니까? 물기, 먹는 음식을 받습니다. 사람의 기운은 뭘로 받습니까? 공기, 기분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운이 잘못되면 뒷골이 땡기고 아픈 겁니다. 여기 머리가 춥고 등이 춥고 뜨고 뜨시고 이래야 됩니다. 음식이 잘못되면 배가 아픈 겁니다. 지기가 잘못되면.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골치가 아픈 겁니다. 옆머리가 아픈 것이죠. 또 우리가 두경옆에서 나오는 그겁니다. 그게 결국 거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데 이제 3일체질을 분리하면 인간의 몸으로서 생기는 병이 뭐냐면 그 3가지는 구별하면 3일체질 되죠.
그렇게 이제 우리 기초에서 진단법을 배웠으면 그 세 가지를 기준으로 진단법 했을 때 3일 체질에서 양실, 음실, 신실 나눠서 왜 굳이 이걸 또 나누는 이유가 뭐냐? 3일 체질 왜 나눠야 되죠? 그 이유는 3일 체질을 왜 나누라고 이야기했냐면 수지침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보사법이거든요. 우리 기맥이 가장 우수한 게 기맥의 특징이 이 경맥과 다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경맥에는 여러분 보시면 이 경맥에는 수없이 상하로 많은 줄이 있지만 이 줄에는 이름은 있는데 번호가 없습니다. 이름은 있는데 번호가 없다는 얘기는 경맥의 흐름과 주행이 어디로 간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거나 주장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죠. 단지 팔에서는 그 주행 흐름이 동맥과 정맥의 주행 흐름과 같긴 한데 다리에서는 동맥과 정맥의 주행 흐름과는 굳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명쾌하게 유주방향을 이야기할 수 없어서 몸의 신체에서는 유주방향에 따른 보살을 할 수가 없어서 자극의 기법으로 자극의 강약으로 보살을 하는데 수지침의 기맥은 이 경맥과 가장 큰 차이가 수지침 기맥에는요 이름은 없는데 번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주방향이 일정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보사법을 쓰는 것이 수지침의 가장 큰 장점인데 이 보사법을 장점이 있는 보사법을 쓰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된다? 허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일반인이 맥을 모르는 사람이 허실을 모르니까 그러면 허실을 대충 정해주자. 뭘로? 3일 체질로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일 체질로 허실을 그래도 어림잡아서 해라. 네가 보통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변을 못 봐서 그래. 변 때문에 큰 변을 때문에 대변 때문에 변을 못 봐서 생긴 병이라면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이 간이 나쁘다 하면 이거는 간 선박을 써야 된다. 소변을 못 봐서 생긴 사람이 심장이 두근두근거린다 그러면 심정방, 심보를 살아야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그런 사람은 신실증이라고 우리가 가정하면 신실증에서는 심장이 약하게 돼 있으니까 신실증에는 심장을 보호해라. 허실 따지지 말고 신실증 안 하면 따지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사법을 써주기 위해서 한 거죠. 근데 그 보사법도 위험하니까 뭘 하라? 오치처방으로 써서 양실증의 통처방, 음실증의 통처방, 신실증의 통처방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모르면 병 때문에 생긴 병이면 무조건 대장술만 써주세요. 소변을 잘 못 봐서 생긴 신실증이라면 심장 전방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음식이 너무 과잉되고 소화가 안 돼서 생긴 병이라면 음실증인데 그럴 때는 신전방을 쓰세요 라고 해서 3일 체질을 매우 정형화시키고 쉬운 사람부터 모르는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한 거죠. 이것이 3일 체질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